보시면 거기에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17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좌파의 성공 전략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좌파의 성공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대한민국이 현재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좌파와 우파 간에 치열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좌파 우파의 이념 전쟁에서 지금 좌파가 정권을 다 잡고 있잖아요. 그들은 왜 어떻게 해서 선거했느냐? 우리가 보통의 그 상식을 가진 보통의 사람으로 생각해도 좌파가 저건 안 될 건데 우파가 더 소중한 가치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저희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김판수 씨가 얘기할 때 아직도 왜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냐? 자, 그거 저 앞에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 보시면은 15장 89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이게 대해서도 한 장을 썼습니다. 제 15장 89페이지 보면은 누가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는가? 문재인을 지지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 나시지 않고 보시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파가 왜 분열되어 있는지, 좌파가 왜 성공했는지. 자, 그래서 이 이념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가장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게, 저는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지피지기라고 봅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 하고 하는 게 손자병법의 가장 핵심 전략인데요. 먼저 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기, 우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자가 들어가서 지피지기. 다 지라는 게 뭡니까? 결국 학습이라는 거예요. 학습하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이 이념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좌파가 이긴 성공 전략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서 배워야 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좌파의 성공 전략, 그거 보시면은 딱 그 요점은 두 개입니다. 17페이지에 첫째가 통일전선 전략 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17페이지. 그 다음에 18페이지 진취전 전략. 이 두 개의 전략이 좌파의 성공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파의 성공 전략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뭐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가 통일전 전략, 진취전 전략 두 가지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 동안 썼느냐? 저는 70년 동안 그들은 이 전략을 써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70년. 언제냐? 6.25 전쟁 이후부터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좌파가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씨가 말랐거든요. 북한에서는 또 뭐 이거 땅 지주한테 땅 빼앗아가지고 다 북한에서 또 제대로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남한으로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에서는 좌파가 씨가 말랐어요. 공산주의 이거 안 된다 이거지. 이념은 아무리 이론은 좋아도 실제 겪어보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다 하고, 그 대한민국에서는 좌파는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통일선전 전략, 진취전 전략 이걸 계속 폈던 거예요. 계속 펴가지고 마침내 지금 다 대한민국 다 잡았지 않습니까? 이게 분기점이 언제냐?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기점이 1987년입니다. 1987년도 민주화 대투쟁이라고 그 당시 있었거든요. 1987년도 저도 그 당시에 넥타이 메고 데모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86년도부터 대학가의 주사파가 대학을 장악했습니다. 대학 운동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86년도 대학 운동권을 주사파가 다 장악하고 그들이 87년도에 대중과 결합해가지고 소위 민주운동을 해서 87 민주화 대투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다수 평범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민주운동 전두환이 그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 이거 안 된다, 대통령 직선제 뽑자 하고 다 같이 참여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던 게 6.29 선언이라는 겁니다. 6.29 선언. 6.29 선언부터 해서 그때 헌법도 바꿨잖아요. 그때 바꾼 헌법이 87 헌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87 헌법 체제 하에 있어요. 87 헌법 체제. 그래서 좌파가
성공한 전략, 성공 전략, 통일신전 전략, 그리고 진취전 전략,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파의 통일신전 전략이라는 게 뭐냐? 이게 누가 얘기했느냐? 레닌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이론을 아는 데는 제가 앞에 일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세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세 가지. 좌파의 이론의 세 가지. 첫째가 1848년도에 발표된 공산당 선언이에요. 공산당 선언. 이게 레닌과 엥겔스가 공저를 한 공산당의 하나의 기본적인 이념을 제시한 책이 공산당 선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레닌이 제시한 통일신전 전략,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는 1902년에 레닌이 책을 썼습니다. 그게 책 이름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제시한 통일신전 전략, 그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나와 있어요. 그 레닌의 통일신전 전략을 그것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 세계 공산주의가 공산당이 정권 잡는데 다 그걸 썼습니다. 모택동도 썼고 김일성도 썼고 뭐 캄보디아, 베트남, 남미, 아프리카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신전 전략이 뭐냐? 정권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도 내년에 대선에서 정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핵심 전략, 레닌의 했던 통일신전 전략을 역으로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파의 통일신전 전략을 그대로 똑같이 이름 쓰는 건 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전략은 뭐냐?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요. 이름을. 자유대연대 전략. 자유대연대. 사실은 좌파의 통일신전 전략하고 똑같아요. 내용은. 자,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당시 레닌이 했던 통일신전 전략은 뭐냐? 그때는 짜르 전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우선 당면 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짜르 전제 정권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다 모으는 거지. 다 모았습니다. 학생도 모으고 종교인도 모으고 뭐 그들이 타도해야 된다는 부르주아지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짜르 전제 정권 일단 무너뜨리자. 그게 핵심이었고. 그래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정권이 새로 만들어졌고 그게 부르주아지 정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지 정권과 반대되는 모든 진영을 또 다 모은 거예요. 그래 그걸 무너뜨리고 그래갖고 하나 끝까지 무너뜨리면서 마지막에 뭐냐? 자기들이 해왔던 공산혁명가 조직이 이끌던 그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해왔던 가장 성공한 전략이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파도 그와 유사한 전략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 내년 대선에서 이겨야 되잖아. 내년 대선에서 이겨야 된다. 우파가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다 모으자. 이게 다 모으자. 예? 사회적 총선이 부정이다. 아니다. 필요 없다. 이깁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라는 얘기죠. 예? 박근혜 탄핵이 옳다. 그랬다. 그것도 나중에 해라는 거예요. 내년에 대선에서 우파가 이겨야 된다. 그거 다 찬성하잖아요. 그럼 다 모을 수 있지. 그런데 방법이 다르다 해가지고 차이가 있다 했어요. 아, 니는 나하고 못하겠다. 정규제는 뭐 사회적 부정선거 부정하니까 정규제 꼽혀. 아니다 이런 얘기지. 예?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지금 방법이 틀려가지고 다 지금 갈갈이 찢어져 있다.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공산 좌파들이 보면은 참으로 웃기는 짜장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파가 좌파를 못 이기는 게 그런 전략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파는 우리나라에서 70년 동안 통일신전 전략을 펴왔거든요. 그러니까 86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딱 우리 역사를 보면 86년 계기로 해가지고 86년 이전에 좌파는 그냥 자기들 소수의 인물들이 해왔던 운동에 그쳤습니다. 중간중간에 인혁당이라든지 통일 무슨 하여튼 당 이래가지고 좌파 공산주의 당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게 다 없어졌어요. 다 잡혀하고 없어지고 대중과 결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대중과 결합한 시기가 언제나 1986년부터예요. 1986년도에 대학운동권을 다 장악하고 1987년도에 일반 대중과 결합해가지고 87 민주화 대투쟁을 벌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말은 항상 민주화입니다. 민주화라는 말이 누가 제일 먼저였냐? 마르크스 제일 먼저였어요. 마르크스가 민주화. 레닌도 민주화. 다 민주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항상 내거는 가장 최선의 구호가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은
세 갈래가 있었어요. 세 갈래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갈래가 뭐냐? 협의의 민주화운동.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영삼입니다. 김영삼. 협의의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반독재 운동을 했죠. 뭐 학생들도 했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뭐 데모하고 뭐 체류탄 마시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협의의 민주화운동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했던 세력이 두 세력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 소위 PD 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PD. 그게 노동운동으로 연결되는데 PD, People's Democracy라고 합니다. 인민민주주의라고 번역되는데 PD 계열의 민주화운동 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이 PD 계열의 민주화운동은 소위 공산혁명을 하려고 했던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PD 계열의 대표적인 이론가가 누구냐? 백모 박성현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론가였어요. PD 계열에. 근데 백모 박성현은 이제 전향을 했죠. PD 계열의 활동가, 대표적인 활동가가 누구냐? 김문수예요, 김문수. 김문수가 노동운동, 대표적인 노동운동가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향을 했어요. PD 계열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민주화운동으로 했던 또 하나의 세력이고, 또 하나의 세력은 나머지 뭐냐? 소위 NL 계열입니다. NL. 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운동인데, PD와 NL은 좀 그 이론적 기반이 틀려요. PD는 순수한 공산주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계열이 PD 계열입니다. 근데 NL 계열은 뭐냐?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그 핵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운동권에서 86년도에 대학운동권이 원래 그전에는 PD가 잡고 있다가 86년도부터 NL이 대학운동권을 장악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당시 보면은 그때 마침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이 이제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소련이라든지 이런 데 중공 가보니까, 이거 공산주의 뭐 의학과 착취 없는 지상낙원을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다 되겠죠. 이거 아니다. 이거 막 지역을 연출한 거야. 자유도 없고 지역, 새로운 지배 권력이 노멘클라투라라는 지배 권력이 나왔는데, 계급 없는 지상낙원을 만들고도 했는데 실제로 계급 권력을 진 새로운 계급이 등장해가지고 인민을 착취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면, 자유가 박탈되고 개인이 없어지고 그런 세상을 보니까 이거 아니다 하고, 뭔가 이 정통 공산주의 이론이 이 진실과 안 맞다는 것을 이제 점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 PD 계열이 점점 이론적 기반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나타난 게 NL입니다. NL. 왜 NL이 나타났느냐? NL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핵심 기반 이론을 하고 있는데, 애당초 원래 공산주의하고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뭐가 틀리냐? 원래 공산주의 주체 사상은 유물론이 바탕이 되어 있잖아요. 유물론. 인간의 정신과 사고라는 것도 물적 기반이 바탕이 된다. 인간의 사고라는 것도 물적 기반에서 다 사고에 결정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게 원래 좌파적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뭐냐? 아니다 이거지. 인간을 우위에 두는 사상이에요. 인간의 우위. 사람이 주체가 돼야 된다. 그게 주체사상으로. 그러니까 원래 유물론 좌파에서 말한 사람의 정신을 경제적 조건이 결정한다.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게 원래 좌파적 그 논리인데,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다시 인간을 우위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원래 좌파는 계급이 없는 거예요. 계급도 없고 국가도 없어요. 망국의 노동자가 단결하라. 노동자 계급이 전 세계가 똑같이 단결해가지고 자본계급 타도하자. 이게 원래 공산주의 이론인데, 김일성 주체사상은 뭐냐? 민족을 앞세우는 거야. 또 민족을. 원래 민족 국가를 좌파에는 거의 없어요. 다 똑같이 없애고 계급 투쟁하자 이랬는데, 이게 김일성 주체사상에서는 뭐냐? 민족을 앞세우고 민족 해방을 내세운 거야.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으니까 민족 해방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원래 좌파에서 얘기했던 것과 핀트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좌파들이 원칙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볼 때는 주체사상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때 원칙적인 좌파가 몰락하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 학생들에게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일성이가 북한하고 소련하고 중공은 막 무너져 가는데, 북한은 미국하고 대등하게 싸웠잖아. 예? 아주 학생들한테 먹히더라는 겁니다. 주체적인. 그래서 김일성은 위대한 우리 좌파의 새로운 태양 같은 인물이 된 거야.
그래서 내세운 게 NL에서 또 그때 또 내세운 게 뭐냐면 NL에 우리나라의 주사파의 제일 현 인물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이거든. 김영환. 서울대학교 82학번 법대 출신인데 아주 천재야. 서울법대 82학번인데 그러니까 좌파에 원래 이론가들 천재들이 많아요. 조영래 변호사도 천재고 일단 김영환도 천재인데 야가 내세운 게 또 뭐냐면은 그 전에 PD는 학습을 강조했습니다. 학습.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학습을 하고 원전을 보고 그때는 번역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번역한 걸 보고 뭐 일본에서 뺏기고 이런 걸 공부를 했다면 지하에서 음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 다음에 모택동 원전을 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이거 김영환은 뭐라 했느냐? 공부보다는 먼저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때 주장한 게 품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영환이 내세운 품성론. 품성론이 뭐냐? 공부보다는 인간이 먼저 되라. 후배들하고 인간적으로 아주 밀착한 솔직하고 담백하고 용기 있고 이런 걸 강조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누구죠? 노무현이의 바보론까지 갔습니다. 바보같이 해라. 바보같이 우직하게 자기 동지들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모범을 보이는 인간적인 모범을 보이는 것을 훨씬 강조한 게 NL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NL의 대학운동권 애들이 빨리 들어간 게 물론 김일성의 추세 사상도 있지만 김영환의 품성론이 굉장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학운동을 싹 장악했어요. 그래서 가들이 이제 대중과 김영환이 제일 주장이 뭐냐? 대중과 같이 해라. 대중과 함께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추세 사상을 무장했던 대학운동권이 일반 대중과 결합하고 그게 마침내 87 민주화 대투쟁으로 연결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세웠던 구호가 호언철폐예요. 호언철폐. 네? 전두환이가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으니까 그거는 일반 시민들도 다 동조를 했다 보니까 다 같이 데모 다 했거든요. 저도 그때 넥타이 데모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두환이가 이제 후퇴하면서 노태우한테 6.29 선언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87 체제가 지금껏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껏.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좌파의 핵심 전략, 그러니까 통일신전 전략을 그들은 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 안에 그거를 이끌어가는 핵심 당 조직이 있었습니다. 핵심 공산혁명가 조직. 그러니까 통일신전 전략에서 공산혁명가 조직이 없으면은 빠지면은 그냥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그 공산혁명가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끝까지 통일전 전략을 펴면서 중심을 잡고 그들과 반대되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과 다른 세력을 연대하고 또 새로운 적을 만들고 하면서 마침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공산혁명이에요. 예. 근데 그들은 그 짓을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70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정권을 타도하고 바꾸는 것,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만들자, 이 그들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한 게 실질적으로 전투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동전과 진치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기동전과 진치전. 그러니까 좌파의 운동권을 역사를 보면은 기동전을 편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동전은 뭐냐면은 실제로 자기들의 세력이 커졌을 때 무력으로 없는 거예요. 무력으로. 그게 기동전인데 그 기동전이 우리나라에서 뭐냐? 대표적인 게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6.25 전쟁에서 해갖고 모든 엎으려고 한 거고 6.25 전쟁 앞에도 기동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첫째가 대구 10월 폭동, 두 번째 제주 4.3 사건, 세 번째 이순 반란 사건이에요. 그 세 가지가 좌파의 기동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좌파 정권에서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민주운동으로 지금 뒤집으려고 하거든요. 5.18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5.18 지금 민주운동이라고 법까지 만들어 있잖아요. 예? 5.18을 북한군이 왔나 안 왔나 이거 갖고 막 다투는데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군이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는 없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5.18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좌파의 기동전으로 봐야 돼요. 좌파의 기동전. 예?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는 기동전으로 보고
그렇게 봐야 제대로 5.18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최근세사를 어떻게 볼 거냐. 이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수호 세력과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전북 세력의 싸움으로 보아야 우리나라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중에서 민주화운동했던 대다수 사람들은 체제 전북 세력이 이용당한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가 이 우파가 분열된 게 왜냐? 목표가 같은데 다 분열돼 쪼가리 나 있잖아요. 이거를 통일진영 전략의 자유대의 연대 전략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면 목표가 있으면은 조그만 방법론의 차이는 다 우리가 덮어놓자는 얘기예요. 산을 오르는 게 목표다. 어느 길로 가는지 여러 길이 있잖아요. 인정해야지. 내 길로 못 나. 이거 안 된다 이거지. 예? 사회로 부정이다 아니다 이거 갖고 다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음에 박근혜 탄핵이 잘 됐다 잘못됐다, 박근혜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다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 다투느냐? 일단은 정권을 빼뜨려 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우파의 자유대 연대 전략의 핵심은 뭐냐? 지금 우리 반문, 반김정은, 반문 세력 다 모으자 하잖아요. 핵심이 없으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보는 거예요. 네? 문재인이 반대파 다 모으자. 우파도 안 모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도파, 좌파, 이탈 세력까지 다 모을 수 있습니까? 핵심이 있어야 된다. 그는 좌파의 핵심은 누구냐? 그 당시 공산혁명가 조직이 있었습니다. 공산혁명가 조직. 그게 러시아에서는 누가 있었느냐? 볼시비키 당이 있었어요. 볼시비키 당. 볼시비키 당이 있어가지고 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혁명을, 공산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건 있는데 현실적인 전략으로는 뭐냐? 짜르 전쟁과 반대하는 모든 진영을 같이 모으는 거죠. 그들의 본심을 숨기고 전략적으로 같이 모았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주사파 핵심 세력이 있었거든요. 86년도에 김영환을 중심으로 서울대 애들이 주로 중심으로 그때 초기에 몇 명 안 됐어요. 한 10명도 안 됐어요. 처음에는. 걔들이 조금씩 해가지고 대학운동권 다 정하고 나중에 우리나라 정당까지 다 정하고 모든 데 지금 다 퍼져있단 말이에요. 자, 우파도 그들은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은 진취전 전략. 그러니까 좌파의 핵심 전략이 뭡니까? 통일지전 전략이고, 그들의 전투 방식이 기동전과 진취전인데, 기동전은 다 졌어요. 대한민국에서. 실제 해보니까 싸움 이길 수 없는 거지. 우리가 한미 동맹을 해가지고 딱 군사력이 튼튼하니까 못 이겼는데, 진취전에서 그들은 다 이긴 겁니다. 진취전. 그러니까 그 좌파의 핵심 전략 중에 진취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 했느냐? 이 그람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람시가 그러니까 좌파의 이론가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가 마르크스, 두 번째가 레닌, 세 번째 그람시예요. 그람시는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자로 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워낙 천재가 돼가지고 그 이탈리아 공산당이 그 당시에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정권을 만들어갖고 공산당을 다 잡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람시가 깜빵에 갇혔어요. 20년 동안 갇혀가지고 깜빵에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나중에 출판된 게 옥중수고라는 책이 있어요. 1936년도에 거의 출간됐는데, 그러니까 좌파 이론 중에 핵심이 세 가지예요. 마르크스의 공산당서는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람시 옥중수고, 이 세 가지를 보고, 그람시의 진취전 전략은 뭐냐? 그러니까 그람시가 그람시가 고민했던 거는 뭐냐면은, 마르크스가 예언을 했는데, 마르크스가 뭐라 했느냐?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역사 발전 5단계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진행되고 나면 그 자체 모순에서 필연적으로 공산사회가 온다. 라고 마르크스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본주의가 발달된 그 당시에 영국이 가장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독일, 프랑스 따라왔는데, 이탈리아도 그 당시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러시아는 사실은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되지 않았던 사실상 농업국가였어요. 근데 실제로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은 자체 모순에서 공산사회가 온다고 마르크스가 예언했는데, 실제로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는 가장 낙후된 자본주의 국가, 농업국가인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그람시는 그걸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거를 뭐라고 폈느냐, 자기 책에서 왜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혁명이 발생하지 않느냐? 자, 그것은 지배 권력인 부르주아지가 돈이 있잖아요. 돈으로 노동자 계급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돈으로 임금도 올려주고 복지 수당도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노동자 계급의 혁명 의지가 꺾어진 거지. 예?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 돈으로 노동자 계급을 매수를 하면서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지. 예? 복종과 지배, 이게 소위 헤게모니라는 개념이에요. 헤게모니. 헤게모니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포괄적인 지배가 아니고 자발적인 복종을 수반한 지배예요. 그게 헤게모니입니다. 그 자본주의 계급에서 자본가 계급이 자본으로, 돈으로 노동자 계급을 매수를 함으로써 헤게모니를 잡았고, 노동자들이 서로 혁명 의욕을 꺾었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이 혁명을 할 의지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그람시는 야, 그러면 이거 안 된다. 이러면 공산혁명이 언제 되냐. 자기는 공산사회가 와야 이 사회가 지상낙원이 됐는데, 그게 오게 하려면은 이 사람들에게 공산사회가 좋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당장 이게 뭡니까? 총칼로 뒤집어 엎는 거 이거 안 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학습시켜라. 자본주의보다 공산주의가 훨씬 좋다는 걸 학습시키라고 하면서 그 학습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냐? 지식인입니다. 지식인. 그래서 지식인 계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유기적 지식인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지식인이 공산사회가 좋다는 것을 받아들인 지식인들이 대중을 선전선동해야 된다. 계속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동조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진취전입니다. 이거를 전략을 우리나라에서 좌파가 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소위 뭡니까? 소위 시민단체를 많이 만들었죠. 시민단체. 대표적인 게 참여연대, 다음에 민노총, 민변, 하지 이런 단체를 짜들어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많이 공부한 지식인들이 사실 다 만들었어요. 좌파적 지식인. 이들이 좌파적 지식을 이게 좋다고 퍼뜨린 겁니다. 전교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다수 대중을 자기들의 좌파적 가치를 따라오도록 동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마침내 정권을 장악하는. 이게 진취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죠. 꾸준히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좌파는 통일신설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진취전 전략을 병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정권을 다 장악한 게 현재의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들은 그 짓을 얼마 동안 했느냐? 무려 70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던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내년 대통령 선거 1년밖에 이제 안 남았잖아요. 우리 1년 만에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이 정권을. 그러니까 소위 좌파는 지금 좌파 자신들 내에서 지금 분열되고 무너지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파가 이거를 가지고 정권을 장악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파의 핵심 조직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좌파가 통일적 전략을 성공시킨 핵심 공산혁명가 조직이 있어야 되듯이 우파도 자유혁명가 조직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유혁명.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자유혁명이라는 개념 원지가 제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파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목표가 뭐냐? 지금까지 그걸 제대로 제시한 정치인이 없어요. 좌파는 최고의 목표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뭐냐? 억압과 차별이 없는 지상낙원, 소위 공산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 없애자. 약자가 다 평등하게 살자. 예? 지상낙원이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 기독교 얘기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얘기하는 거는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약자와 함께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다 좌파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아주 근접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실제로 좌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좌파가. 그러니까 좌파의 이론 갖고 좌파 싸워갖고는 이길 수가 절대 없어요. 왜?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거거든. 예?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뭔가 약자를 위해서 뭔가 베풀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적 진실이 뭐냐? 그들은 지옥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좌파의 진취전 전략과 똑같은 우파의 진취전 전략도 동시에 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김판수 씨가 이제 얘기한 우파의 분열,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통합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파도 좌파의 통일적인 전략과 똑같은 자유대 연대 전략을 펴야 되고, 그러면 그 핵심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핵심 세력. 그거는 자유혁명가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혁명가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라는 건 제가 책에서 지금 써놨습니다. 자유혁명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이념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정치적 전략도 끊임없이 펴야 된다. 그래서 우파도 이제는 우파 시민단체가 좌파의 그런 정교조나 그런 것 같이 이 대중을 학습시켜야 돼요. 학습시키고 그런 어떤 전략을 저는 제대로 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핵심 조직으로 저희가 자유사회연구소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사회연구소라는 거를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우선 당장 부산시장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썼는데 연주 보고 보라고 제가 책을 썼어요. 근데 뭐 연주가 제가 주장한 대로 제가 안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책의 3분의 2는 자유진영이 이기기 위한 전략을 썼고 3분의 1은 연주가 이기기 위한 전략을 이제 이 책에 썼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책을 보시면은 짧은 책이지만 지금까지 우파의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얘기들이 이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이번에 이제 제 돈으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중에서는 지금 10,000원으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책 보시고 뭐 제 책을 뭐 가져가신 분들이 계시니까 필요하면은 5,000원으로 제가 판매를 합니다. 이 책은 앞으로 제가 자유사회연구소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이 책에서 쓴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책을 또 한 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은 4월 7일 부산시장 선거 끝나잖아요. 그럼 4월 중순쯤에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가 이기기 위한 전략 또 제가 초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강조하는 게 자유대 연대 전략이에요. 기본. 핵심은 똑같아요. 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가 이겨야 된다. 이거 공통이잖아요. 우파가 이기려면 내가 우파다 하는 사람들 다 모아야지. 다 모아야지. 그거 뭐 방법이 틀리다. 뭐 조그만 거 다 덮어놔라 이겁니다. 예? 예. 사회적 총선 부정이다. 아니다. 그거 덮어놔야 되지. 그건 나중에 해야 된다. 박근혜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거 덮어놔야 됩니다. 일단은 이기고 보자는 거지. 이기고 보자.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러니까 우파만 뭉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파도 보면 유튜브 보면은 다 혼자서 지잘났다고 막 떠들고 있는 거야. 이게 뭔가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없어요. 저끼리 싸우고 난리들고 보니까 웃기는 노릇인데, 어쨌든 우파는 하나를 뭉쳐야 되고, 그리고 우파만이 아니고 중도파도 끌어당겨야 되고, 좌파 이탈 세력도 끌어당겨야 돼. 좌파 이탈 세력이 누굽니까? 현재 진중권이나 뭐 서민이나 이런 친구들이 원래 좌파라는 거는 약자와 함께 하고 아주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원래 좌파예요. 그거는 나쁘지 않다 이거지. 근데 그들이 지금 문제는 하나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좌파 이탈 세력까지 모아가지고 다 같이 우리가 우선 이기고 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